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민혜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공론장애 왜곡과 정치 양극화, 유튜브 정치와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 강원택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성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과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는 강원택 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미래전략원 강원택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강원택입니다. 오늘 공론장애 왜곡, 정치 양극화, 그리고 유튜브 정치와 가짜뉴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는 건강해야 할 우리의 공론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진실인 양 유통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증폭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기존 뉴스 전달 체제 전반에도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애 왜곡은 결국 정치적 불신과 대립을 증폭시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끼리끼리의 소통은 사회적 분열과 진영 간 대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은 편향된 정보에 갇히게 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기반한 극단적인 의견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왜곡되었거나 거짓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사회적 문제에 부응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유튜브 정치가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즘과 그 폐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 사회적 대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론장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풍성한 논의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성민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공론장을 열어주신 강원태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 내에 직설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가능한 시간에 쫓기지 않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대략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바로 최근에 우리 미디어 공론장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것이 이제 현재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언론, 기존의 언론이 겪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수행했던 현장 연구가 있습니다. 그 현장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우리 한국의 미디어, 특히 언론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2023년, 24년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이 좀 더 진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 우리나라를 포함한 46개국을 조사했는데,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강조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컨텐츠가 있음에도 그 안에서 어떤 뉴스 및 시사 컨텐츠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조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거기 재단에서 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국민의 전 국민의 70%, 그 다음에 특히 50%는 95%가 전체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널리즘, 사실은 기존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려하는가,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 언론의 형식, 유튜브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의 형식, 방송 뉴스 또는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보도한 내용 등을 가져다가 거기에 코멘트를 더해서 소개하는 식으로 기존 언론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 내지 변형하면서 좀 제도권 밖의, 그리고 어떤 레거시 밖의 탈중심적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있는데, 확인 사실이 없는 의견 중심 컨텐츠가 많고, 그래서 유튜브 커멘터리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았고, 자의적 해석, 과장, 편집, 왜곡이 매우 빈발합니다. 뉴스 형식을 차용하지만 내용은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로 생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널리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게이트키핑, 데스킹, 그다음에 에디팅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 토론을 어떤 편집국 내의 어떤 그 논의를 거친 그 끝없이 반복되는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면서 그 정보 신뢰의 기준이 바로 기존의 이런 그 저널리즘의 원칙이 아닌 정서적 동조 지표, 좋아요 수, 댓글 수 등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주도의 컨텐츠 선택. 어쨌든 이용자가 그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목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강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자동 추천 및 개인화 시스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이용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제 그 의도되어진 컨텐츠로 반복 노출시키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흔히 레빗 홀 이펙트라고 이루는 여론 다양성을 저해하며 공론장을 파편화시키는 이러한 파행적 정치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한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일단 학계에서 이제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정서 기반, 그 감정을 자극하는 정서 기반 공론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는 사이버 레카형 상업화 뉴스 형태, 정치적 진영 대립에 치중하는 형태,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노란 박스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을 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좀 막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가짜 뉴스라는 말, 페이크 뉴스라는 말, 그 굉장히 뭐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정의가 대략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허위의 사실을 이 뉴스의 형태로 그 세 번째가 굉장히 어떤 그 반복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여러 가지 미끼를 달고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의 정의라고 할 때, 소위 그 가짜 뉴스의 정의의 가장 by definition 사전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 게 저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은 진짜 가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발제 내용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가짜 뉴스 공장의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유튜브가 기존의 언론보다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저널리즘의 형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안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분명히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표현도 극단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형성함으로써 이 공공선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저널리즘, 그 기존의 언론은 바로 자유를 누리는 만큼이나 책임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저널리즘은 법률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가 어렵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미비합니다. 기존의 그 바로 이런 언론의 그 문제점을 중재하는 제도화된 장치로 언론 그 중재법,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유튜브 개인 채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정치적 공정성이 시비에 이제 대상이 되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그 필요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데 이게 그 해외 플랫폼 이런 유튜브 포털 아시다시피 구글 기반입니다. 이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칼을 휘두르는데 정작 문제가 심각한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뭐 실효성이 낮다라고 표현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 거버넌스가 미치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 중심으로 되어 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은 이 법을 갖고 살짝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바로 이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이 가짜 뉴스를 이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뭐 이런 류의 논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무산되었는데 근데 바로 이런 법안으로 그래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근데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높다. 사실 무엇이 사실이고 허위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 법이 사실상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또 논의되어 온 대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언론 현상의 본질 그리고 그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그 규제 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 플랫폼이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를 걸러내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원의 필터링 흔히 저도 그 활동을 SNU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한 7년간 직접 운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팩트 체크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어떤 법제도적 어떤 수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한계를 이미 여실하게 드러내왔다. 일단 팩트 체크 우리가 한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 팩트 체크 제가 한 7년 운영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많은 팩트 체크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팩트 체크 자체가 끝없이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을 지닐 위험이 있고 그리고 설사 팩트 체크를 수행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정말 완고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의 메아리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팩트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 이런 현상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법제도로 국가 주도로 정치 시스템 주도로 법제도를 만들려는 유튜브를 규제하자. 저는 이거는 정말 안 하기만 못하다. 왜? 이 밑에 나오는 정의들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에서 가져온 법적 정의들입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기 네 번째 줄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존에 나온 논의들은 물론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대안이냐? 기존에 나온 대안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봤을 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대안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환경 및 정치 권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국가 통계 조작이라든지 정치인의 카더라 발언이라든지
각종 루머, 괴담, 거짓 정보 내지 음모론적 주장들을 걸러내고 사실을 밝혀온 주체는 바로 언론입니다. 결국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야기된 공론장의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그 어떤 유튜브에 대한 규제 논의, 그 어떤 유튜브에 대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보다도 바로 언론 본연의 역할 강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언론 자체가 절체절명의 불신, 냉소 및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위기의 양상은 너무 잘 아시죠. 가장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가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연구소에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2016년부터 쭉 이루어졌는데 여기 밑에 저기를 보시면은 스펙트럼을 보시면 2016년에 26개 국가에서 25등,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 2021년에 개선되었는데 저는 이게 실체적 개선이 아니라 항의에 따른 수치 조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현장은 아주 한마디로 내파적 양상 그 자체입니다. 언론인들은 자긍심은커녕 이제는 저숙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노동자, 흔히 프레카리아트, 프롤레타리아, 그다음에 프레카리오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친.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언론을 떠나서 다른 이직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 직원, 조선일보 기자가 지방대의 기자로 옮기는, 지방대의 직원으로 옮기는. 대학 직원을 제가 폄훼해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런 일이 싶은 그런 엑소더스. 이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학계에서 이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언론의 위기를 개선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바로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걸림돌이다라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위기는 언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언론이 사회에 초래하는 해악으로 정의되었고, 그래서 언론 개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론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고 언론인들에게 자긍심을 회복해주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언론의 문제를 바로잡는, 그래서 그것이 설사 정치 권력이라 할지라도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마저도 정당화하는 논리를 학계가 앞장서서 생산하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는 정말 거의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이야 싶은 게 언론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저는 언론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정치적 경향성 내지 관점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상적인 논조라는 것은 절대로 중도적인 논조, 하나의 논조가 지배하는 상태가 아닌 다양한 논조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상태예요. 이건 너무나 교과서 차원의 논의인데,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이 언론이 이를테면 조중동에 대해서 또는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너희는 우측으로, 너희는 좌측으로 너무 쏠려 있잖아 라는 그런 일종의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념을 실제로 과연 그래? 해가지고 조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라고 국가기구입니다. 거기서 2010년부터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언론이 드러내는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서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은 오류입니다. 언론의 편향성 인식은 많은 경우 과장되었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논조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오류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리 잡게 하는 하나의
정말 미스처럼 신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깨뜨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언론인들이 좀 더 유튜브도 존재해야 합니다. 역사를 불문하고 유튜브 같은 언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유튜브 넘어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언론이 짧게는 정말 지난 몇 년, 길게는 2000년대 이후 20몇 년간 소위 언론에 대한 신뢰를 계속 약화시키고 언론에 대한 냉소와 심지어는 언론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그 공격 앞에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아무런 언론의 대응도 없이,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언론에 대한 불신이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내지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제 눈으로 직접, 그리고 희망이 있는가, 이미 너무 늦지 않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했는데 이미 발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토론 같은 데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오늘 혹시 저 책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 의향돼요. 저는 지금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을 털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정훈 국제대학원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훈입니다. 오늘 유튜브 정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이 논의를 하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유튜브 뉴스 이용, 정보 시사 이용, 그냥 유튜브를 뭐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 이용을 뺀 뉴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유튜브를 시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일부를 지금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인데 연구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만 요즘 유튜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논의들 또는 주장들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자료는 정재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튜브가 실제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정적인 시점에서 하나의 정해진 시점 하에서 사람들이 제3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 그걸 서로 굉장히 나쁘게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 또는 그 외에는 다수의 연구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채널을 시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거시 지표의 변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개인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정 시점 전에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의 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음 시점에서 더 극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개인 수준에서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이게 분명히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검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지 않는가.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것이 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게 유튜브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두 시점상에서의 멀티플한 시점상에서의 사람들의 이념 성향의 차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굉장히 측정해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최초의 시점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극화되기도 하고 또는 중도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처해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런 빅데이터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용 행태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인디비주얼한 측면에서 보지를 않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패널 설문조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두 번의 똑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유튜브는 또 어떻게 이용했는가라고 하는 그 지표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유튜브 이용이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될 텐데 이걸 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리에 하는 거고 그 랜덤리에 진행되는 설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응답하는 것은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 응답일 텐데 이 기억에 의존하는 응답은 사실 유튜브 환경 속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은 거지 않는가. 내가 오늘 유튜브를 하나를 시청을 하고 그 시청 옆에 있는 자동 추천 기능에 의해서 여러 채널들을 봤었는데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한번 그때 이걸 봤었지라고 하는 이 정도의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설문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얼마나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측정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아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디별로 저희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또는 좋아요라고 하는 이런 선호 표시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을 계속 축적해낼 수 있는 한 명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채널에 가가지고 댓글을 달았고 어느 채널에 가서 좋아요를 눌렀는가 이것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중간에 아이디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어스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이디 기반으로 유튜브의 행태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 응답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유튜브의 아이디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아이디가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디와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리의 설문 응답자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컨트롤 그룹을 따로 만드는 그래서 약간의 실험 방식의 그런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유튜브의 환경 자체에서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시적인 변화를 보여드릴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 개인 수준에서 어떤 이용 행태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릴 테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걸 이제 설문조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이념적인 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 이용하는 비율의 한국 사람 추정값인데요. 이거 아까 했던 이 언론 수용자 수사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때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률을 보시면 한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어느 수준의 수렴을 했죠.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 정도의 수렴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보여주는 지표하고는 약간 다른데 아까는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거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런 것들을 옆에는 세대 간의 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이 2023년, 이 빨간색이 2024년인데 1년 사이에 거의 모든 세대에서 10%씩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것은 인구 전체의 수로서는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략 에스티메이션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18%라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가 제대로 타당하게 진행된 거라면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시청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유튜브에 메이저 신문 방송 채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빼면 개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정보 시사 뉴스를 얻는 사람들은 또 아마 더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행태를 보시면 아까 아이디별로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커버리지라는 건데 이게 유튜브 사용자들이 댓글을 몇 개의 채널에서나 남겼는가라는 거고, 다른 듀레이션이라는 건데 최초의 측정 시점의 아이디가 얼마의 기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세 번째가 인수지애즘이라는 건데 댓글을 몇 개나 남겼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세 가지 지표 가운데서 듀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X축이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Y축이 사람 수인데 이걸 보시면 대개 100일, 1000일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오른편 끝 각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오른편 끝 쪽에 보시면 10의 3승에 해당하는 1000일 동안 1000일 이상의 기간 동안을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한 1000일 이상 계속 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2019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좌파 채널, 좌성향의 채널이라고 생각했던 세 개의 채널이고요. 다음이 우성향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세 개인데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 6개의 채널이 좌성향의 채널이다, 우성향의 채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유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유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한 채널만 계속 충성도 높게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저 2라고 하는 것은 좌성향의 채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유저 3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성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지금 한 100만 좀 넘게 되는데 결국 유저 1과 유저 2를 보시면 한 96%의 사람들이 특정 채널만 가거나 아니면 같은 성향의 채널에서 움직이고 좌우로 균형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당시 한 2019년에서 2022년 정도 이야기입니다. 최근 계엄 시점 2024년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게 2024년 12월 초 계엄 바로 직전의 유튜브 이용 현황이고 이때는 채널들이 좀 바뀌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만을 빼놓고는 많은 채널들이 새롭게 이제 좌측 성향에서 또는 우측 성향에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삼각형으로 그려준 게 좌우 성향의 채널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위쪽에 파란 쪽이 이제 대각선 옆이 좌성향의 채널을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줄 텐데 좌성향의 성향의 채널은 대개는 그 채널 하나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개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우성향은 오히려 여러 개의 채널을 이렇게 섭렵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 많다. 이게 탄핵 이후의 시점에 가서 계엄 이후의 시점에 가서 보니까 급격히 우파에서 늘어나게 되고 우성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좌성향에서도 여전히 다른 채널들 좌성향의 채널 가운데 다른 채널을 가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극성 유저하고 일반 유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극성 유저라고 말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어낸 거니까. 근데 극성 유저라는 게 10일 동안 이 측정한 10일 동안에 10개 이상의 댓글을 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극성 유저로 저희들이 그냥 간주를 했는데요. 그 극성 유저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가를 보니까 저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형식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파 성향의 채널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채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극성 유저인 좌파 성향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서로 많이 이 여러 개를 보시지 않고 한 개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 유저들, 이 10개보다 훨씬 적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 또는 댓글 한두 개를 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기 보시듯이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은 그 성향의 채널들을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게 우파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우파 성향의 채널들에서
그다음에 댓글 이용자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같은 성향에 이동하는 파란색의 그래프가 좌파의 채널에서 같은 성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우파에서도 같은 성향의 채널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되게 다 한쪽에 편향된 그런 유튜브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과 약간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총 댓글 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수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좌측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채널의 사람 수가 2022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유저 1의 수 이쪽을 보시면 되게 주요 좌성향의 채널에 10만 이상, 20만 이상 이런 채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의 좌성향의 채널에는 이 10만을 넘는 채널 하나 정도가 있고 대개는 상당히 많은 사람 수가 줄어 있다. 그에 비해서 우파 성향의 채널은 상당히 사람 수가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황으로 보면 우파 성향의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 수들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파 성향의 채널에서만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관찰됩니다. 이제 이걸 설문조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의 뭐 유튜브 시청 자체가 본인들의 이념 성향의 극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이 분석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약간 많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감안하시고도 보시면, 일단 두 번의 설문조사는 2020년과 2022년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유권자들에게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념 성향의 변화만 보면 이 이념 성향은 지금 셀프 플레이스먼트라고 자기가 뭐 몇 점에 해당한다, 좌다, 우다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규정하는 이걸 가지고서 측정하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 이 솔리드 라인하고 2022년에 다세 라인 이 변화상을 보시면 우파 쪽에서 약간 이렇게 상승했죠. 중도가 감소하고 우파가 약간 중도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파가 상승하고 좌파의 비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서 2022년에 한국 사회가 약간 우경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의 측정 시점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는 대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막대 그래프로 보이면 2022년과 2020년과 자기의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로 가신 분들은 우파 성향이 강화된 거고 마이너스로 가신 분들은 좌파 성향이 더 강화된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우파 쪽으로 간 경우가 훨씬 많은 이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서의 개인들의 이념 성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튜브의 이용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시는 건데 2020년과 2022년의 채널 이용 채널 수 좌파 성향의 유튜브의 이용 현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0, 1, 2, 3, 4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념 성향이고요. 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점에 걸려 있는 사람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020년과 2022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이용 채널의 행태는 거의 그냥 비슷하더라. 내가 2020년에 우파 성향의 채널을 보면서 댓글을 5개 달았으면 2022년까지 쭉 평균적으로 그렇게 달아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파 성향, 극우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10점이라고 자기를 로케이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댓글을 달거나 채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우파 유튜브 이용에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문조사를 보기 위해서 세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자경화된 사람들, 2020년에 자기를 0점에서 2점의 로케이션을 둔 사람들, 또 8점에서 10점으로 우경화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중도의 사람들이 세 집단을 구분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2022년에 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좌로 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경화 집단, 그대로 자기의 옛날 2020년의 이념을 유지했다는 사람들을 유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경화, 이렇게 해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그룹 사람들이 먼저 좌경화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 좌파 집단에 있는 자기의 이념이 2.2야라고 하는 진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이게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되냐? 좌파 채널들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좌경화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이용해서 자기가 극화가 되려고 하면 좌파 채널들을 많이 봤으면 자기가 더 좌경화돼야 되는데 이 좌경화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이게 오히려 줄고 있고 유지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것과 좌경화되는 것과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 보수 집단은 그런데 오히려 파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좌파 채널을 많이 보면 보수 집단이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역설적이죠. 이게 좌파 채널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우파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채널을 많이 봤으면 좌경화돼야 될 텐데 오히려 우경화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다. 이건 아마도 애초에 우파인 사람들이 좌파 채널을 보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러면서 그 다른 행동을 하면서 더더욱 더 우파가 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이제 진보 집단이라고 했던 이 좌 집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파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파 채널을 이용하면 역시 좌 집단도 약간 우경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패턴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U자 커브를 보여서 이건 역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집단은 역시 우파 채널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보수화된, 우경화된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보수 집단들이 자기가 본인이 2020년에 설문조사에서 이념 성향적으로 약간 극단적인 보수에 속한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면서 우파 채널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더 우경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도 집단과 비교했는데 중도 집단도 약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유튜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0만 정도의 유권자들이 아마 유튜브 뉴스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 그 1,000만이라고 하는 것도 메이저 유튜브 채널들, 메이저 방송사들의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면 거기에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 수준의 채널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한 800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좌성향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좌성향의 채널만 보더라. 우성향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우성향의 채널만 보더라. 대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비율이 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얻는 사람들의 90%가 넘더라. 상당히 확증 편향적인 뉴스 정보 이용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념적으로 극단화됐느냐라고 하니까 좌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애초에 좌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좌파 채널을 보거나 우파 채널을 본다고 해가지고 더 좌경화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반면 우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파 채널을 보면 볼수록 더 우경화되는 이런 형태만 보인다. 결국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아마 자기가 극단적인 우파라고 속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파 채널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극단화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유튜브 채널의 이념 성향과의 관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발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진행을 맡아주실 강원택 원장님과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있는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특임 교수, 별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모두가 다 아시는 우리 진중권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재단법인 와글이라고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리고 언론학 커뮤니케이션 박사십니다. 우리 이진순 박사님 소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원래 그 김우영 의원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SK텔레콤 문제가 생겨서 이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과방위 지금 그 상위위원회 관련된 의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간이 SK 컨퍼런스룸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토론자로 그 서울대학교 언론연구학부 한규섭 교수님. 그리고 지금 한국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죠? 예. 한국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한국 외대의 이재묵 교수님 오셨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아마 토론자분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10분 정도씩 토론자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진중권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문학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듣고 지금 직관적으로 몇 가지 떠오른 얘기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그 신뢰도, 그 페이크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60% 정도 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신뢰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도라고 부르는 게 정말 그 언론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호감도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뢰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뉴스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은 일종의 인문학 콘텐츠라고, 아니 인문학이 아니라 그냥 예능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짜 뉴스를 보냈다가 들키면 옛날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해서 후원금을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엔터테인먼트화 돼가지고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고 저는 그걸 갖다 파타피지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가짜 뉴스라는 걸 믿어서 속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단 내가 귀에 듣기 좋은 뉴스라는 것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저는 존재론적인 에포케 상태, 판단 중지 상태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게 가짜라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 새로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팩트는 원래 그 팍툼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나부터 믿고 들어가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믿고 한다면 이게 거짓이다 하더라도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의 구별 자체가 흐려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것이 사실은 호감도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가짜뉴스에 속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좀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제가 늘 불만을 갖고 있던 부분을 갖다 실증적으로 딱 입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자꾸 이념적 양극화 하는데 저는 이념적 양극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양극화의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양극화를 갖다 극단적으로 경험한 게 두 번입니다. 하나는 2019년에 이 대학 교수님과 관련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계엄 사태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좌측에서 예컨대 뭐 극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양극화됐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극우파로 양극화됐나?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념이란 건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체 이념적 지형은 우경화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고는 그 이슈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체가 다 우경화돼 버리고 엘리트만 위측에서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종족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빵들,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뭘로 보는 거냐면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절차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를 일종의 게임에 보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 수장을 옹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보스를 갖다 옹호하는 행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종족화에서의 어떤 양극화지 이념적 양극화로 접근하게 되면 현실하고 상당히 멀어지게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반가웠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더 하셔도 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양극화라는 것이 양극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가짜 뉴스라고 뭐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좀 다른 현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언론에 우리가 국한돼서 보는데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파타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매직 서클, 즉 가상 거대한 현실 위에 가상에 이렇게 중첩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그 미디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을 아날로그 대상처럼 넘기고,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칙 자체가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이라는 거, as if 모드거든요. 그 as if 모드인데 그게 가다 보면은 예컨대 닌텐도 위로 테니스를 치려면 정말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리다 보니까 그런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가짜를 보게 되면 저 가짜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진짜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 버리는 일종의 그 불신의 유해를, 그러니까 그 불신의 유해라는 건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의 유해를 일상에서 계속 연장시키다 보니까 가짜를 보게 되면 일단 진짜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짜가 진짜가 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 이거는 옛날에 이제 태환화폐가 불안화폐로 변했을 것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 뭐 화폐인데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뉴스도 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중첩된 거대한 어떤 변화의 한 양상으로 이게 좀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참 막기가 좀 힘들다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름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것들도 다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는 건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더 이상 팩트를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과 경쟁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들마저도 그쪽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팟캐스트 하던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을 맡는다라든지, 그래서 그 논리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최근에 이제 MBC 방송 같은 거 이거 유튜브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고, 최근엔 JTBC도 거기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가 한번 그때 크게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시청률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이런 걸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이게 마치 안겔로스 노브스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날개를 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날개를 접을 수 없이 그냥 끝없이 밀려가면서 앞에서 이렇게 파국이 이런 식의 그 어떤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음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종말들,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크라이시스 오브 더 리얼입니다. 실제 자체가 위기에 처한 거고, 실제의 위기에 한